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D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이면서 또 스포츠학 전문의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인천백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스포츠 손상 관련해서 그리고 좀 달리기, 60세에 딱 시작하기 좋은 그런 운동, 달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제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에서 재활쌤을 줄여서 잘쌤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달리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 드리고 또 스포츠 관련한 이야기들 또 부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B&D 채널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은 테니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지 뭐 테니스라는 운동 재밌다고 하던데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고 그런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브다 보니까 제가 물론 이제 쭉 강의를 테니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어떤 거든 괜찮거든요. 뭐 테니스 관련해서도 좋고요. 혹은 뭐 달리기 관련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한 부상들 질문 아무거나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 러닝 비하인드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주로 저는 이제 달리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취미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달리기 관련한 여러 가지 운동 역학이나 뭐 옛날에 뭐 히스토리 아니면 부상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뭐 전체적인 스포츠 전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포츠에 관련한 그런 부상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포츠 테니스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이제 목차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진짜 수명을 연장하는데 테니스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테니스가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테니스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 네,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네, 테니스의 독특법인 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바로 질문 대답은 못 해드려도 조금 모았다가 한꺼번에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 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7년에 있었던 연구거든요. 요게 이제 영국에 성인 남녀 8만 명, 8만 306명, 굉장히 많은 N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나이는 52세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을 해서 코호트 스터디를 했습니다. 코호트 스터디라는 거는 이제 쭉 지켜봤다는 얘기죠. 쭉 지켜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이제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사망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수영, 그리고 라켓 스포츠는 이제 테니스, 대표적으로 테니스나 배드민턴, 그리고 뭐 탁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로빅, 이런 운동들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망률이 좀 더 적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더 결과가 나왔던 거는 이제 심장질환 사망률을 감소시켰던 운동이 수영, 라켓 스포츠, 에어로빅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는 러닝에서는 어떤 그 사망률의 감소에서 특별히 뭐가 보인 것은 없었다. 이런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요런 연구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해서 분석한 그런 연구가 아니고, 그냥 이 운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살았냐를 그냥 지켜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는 이제 사망률이 감소,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는데 밑에 심장질환 사망률 감소에는 좀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가 그러면 심장이랑은 관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없는 운동이라고 해서 그럼 그 운동은 혹시 수명과는 관련이 없는 운동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운동들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 사실 뭐 자전거 탄다고 해서 자전거만 타시지 않잖아요. 다른 운동들도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 겨울날 이럴 땐 또 자전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운동들을 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로 하는 운동이 저거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딱 저 운동이 진짜 어떻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은님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관절 약한 분들도 테니스 하기에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조금 뒤에 평생 스포츠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물론입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고, 물론 그 나이대에 맞게, 그리고 그 관절의 본인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만 이제 젊었을 때 생각해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젊은 사람에 비해서보다는 조금 더 금세 이제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강도로 이렇게 잘 배워 나가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니스의 독두꺼비님께서 테니스 엘보 생길 조짐이 있는데 이게 평생 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팔꿈치가 아프면 평생 칠 수는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러닝에 조금 비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러닝도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평생 스포츠로 이게 러닝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이 무릎이 아프면 계속 할 수가 있는가? 요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팔꿈치, 뒤에서도 이제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팔꿈치가 뭔가 약해져서 아픈 상태가 돼서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은 조금 휴식을 취해준다 할지, 그리고 통증이 좀 줄어들었을 때 다시 보강 운동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팔꿈치 주변을 강화해 줘야겠죠.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혹은 뭐 너무 무리되지 않게 너무 강한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강하게 칠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의료적 지원 당연히 있죠. 병원 가셔가지고 뭐 심할 때는 약을 먹거나,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주사적 치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스포츠 부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제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의 왕자님께서, 탁구의 왕자, 아이디가 멋있으시네요. 탁구를 3, 4시간씩 주 5회 이상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볼륨이 크죠? 굉장히 많은 양을 하시고 계신데요. 테니스랑 탁구를 경쟁해 본다면 탁구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라켓 운동을 하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연구는 이제 요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8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요런 운동들, 라켓 스포츠, 요런 운동들이 사망률을 좀 감소시켜 주더라. 요런 연구가 있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덴마크에서 했던 연구예요. 8,577명을 대상으로 해서 25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팩트를 확인해 본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 말씀해 이제 결론은 테니스가 9.7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 수명에 비해서 테니스를 주로 운동하셨던 분들이 9.7년을 더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딱 어떤 이 건강 수명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결과기는 한데,
그냥 이제 수명 자체. 돌아가시기까지가 9.7년, 거의 10년이죠. 10년 정도 더 살았다. 그 밑에 보시면은 배드민턴이 6.2년. 두 개 합쳐서 이제 라켓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자전거. 덴마크에서는 자전거가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한 4년 정도, 그리고 수영과 러닝이 3.4년, 3.2년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요런 결과를 발표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테니스가 수영보다 한 3배 더 오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운동이 이거보다 더 좋네. 요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은 덴마크죠. 우리 아시아인하고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몸,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많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식단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개개인별로도 굉장히 다른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요. 또 생활하는 생활 환경,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밤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비슷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좀 없거나 혹은 밤에 일하시는 경우가 더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거나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같은 운동이든 혹은 운동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차이보다도 다른 것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운동을 좀 하면 확실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런 운동이 조금 더 좋은가 보다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2024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해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달리기를 가지고 이제 수명과 관련해서 한 연구인데요. 1마일은 이제 1.6km입니다. 1.6km. 1마일이 이제 물론 올림픽 대회에는 없는데요. 이 1마일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육상 대회가 있나 봐요. 이 1마일을 4분벽을 그러니까 4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온 육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1950년대에 아마 처음으로 이 1마일 4분벽을 깬 육상 선수가 있었고요. 그분이 이제 선수 시절을 끝내고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몇 세까지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을 깬 200명의 육상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살았는지를 이제 봤는데요. 4.7년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런 기록을 가진 육상 선수였던 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래 못 산다. 빨리 죽는다. 왜냐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요즘 얘기 많죠. 활성산소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 같은 거였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금 그 통념을 깰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1마일 4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1.6km는 또 거리가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중거리, 우리가 중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100% 100m 스프린트처럼 뛰는 근력도 있어야 되고, 그 스피드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오래 달려야 되는, 생각보다 심폐지구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했던 훈련들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을 거란 말이죠. 선수 시절에. 물론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을지 혹은 운동을 그만뒀을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운동을 했던 시절에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강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연구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육상 선수가 무조건 오래 사느냐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바른 식단과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루틴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요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그냥 그렇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추측이나 유추 정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섣부른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이게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을 위해서, 좀 장수하기 위해서,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맞는 결론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체 활동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무슨 종류이든지 간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운동의 종류를 고민합니다. 어떤 운동들을 좀 해줄지 혹은 어떤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긴 하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평소에 어떤 운동을 취미로 삼지 않는 사람보다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내가 조금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 수명에 있어서 유리하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대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지방량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요즘에 너무나 여러 매체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뭐든지 좀 본인이 재미있고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좋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내가 조금 더 약하고 나한테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운동을 찾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력이라는 것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체력은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해봤더니 혹은 이제 내가 살아오다 보니 나는 근력이 좀 약한 것 같아. 혹은 나는 잠깐 동안 힘쓰는 건 잘하는데 이걸 좀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제 나한테 조금 더 어려워하는 내가 좀 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부위로 따지면 내가 손목이 좀 약하고 혹은 나는 발목이 좀 약하고 나는 허리가 약하고 본인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있어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씩 챙겨서 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나중 일이더라도 어쨌든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신체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일단은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요 테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서 못한다는 겁니다. 네. 혼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벽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테니스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라켓 스포츠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제 승부욕을 서로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운동들이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치매 예방이랄지 인지 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게 신체 활동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늙지 않는 더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이라는 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좀 해외에서는 특히나 혼자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혼자서 뛰게 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외롭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더 다르죠. 우리나라는 러닝 이런 클럽이나 크루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죠. 요즘에 굉장히 막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배만 나와님께서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테니스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비만이고 배만이 나온 사람이 테니스 운동에 입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배가 나왔다고 해서 테니스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배 나와도 라켓 휘두를 수 있고 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하시면서 이제 운동과 함께 같이 식단 조절도 조금 같이 해주시고 건강 지금 장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같이 좀 장수할 수 있는 식단과 이런 생활 습관들 같이 가져가시면 배도 그렇죠 살도 좀 빠지고 배도 좀 들어가면서 꾸준히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스캇님께서 나이 든 사람이 테니스나 농구같이 급격히 스탑하는 그런 운동 무릎의 최악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게 테니스 같은 운동, 물론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방향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 무릎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내 무릎보다 더 강한 어떤 회전력이나 스탑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로 테니스를 해보시면요. 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테니스 해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열심히 막 따라가서 선수들처럼 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 수준에 맞게 뛰십니다. 적당히 뛰고 멈추는 동작을 너무 급격히 하면은 스스로 대부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치시면 않으면 적당히 이제 라켓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느티나무님께서 일주일에 2회 정도 PT로 근성장이 생길까요? 물론입니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지금 이미 근육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하면 2회 정도는 부족하죠. 근데 만약에 근육이 지금 적고 하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식단과 함께 운동을 해준다고 하면요. 근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2회 정도 하시게 되면 조금 2회 정도라면 조금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하시면 이게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근성장이 일어난다고 본인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려고 한다면은 2회 해주실 때는 좀 열심히 해주시고 조금 근육통이 있을 정도 해주시고 양도 어느 정도 이상은 30분 이 정도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적응해 나가시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2회 시간을 좀 더 늘리실 수도 있고 혹은 무게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에 횟수를 조금 더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배만나와님께서 운동을 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비만이 되고 배도 많이 나온 다음부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시고 친구도 없고 여기에 두려우시다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나한테 좀 자신도 없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헬스장 같은 데 나가시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좀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부끄럽죠. 혹시 남들이 날 욕하지는 않을까 이런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배만나와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운동을 나오시면요, 되게 다들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게 내가 이런 몸이지만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부분 아마 되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은 뭐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알죠. 혹시 채팅 치시는 분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배만나님께 채팅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본인의 경험담 말씀해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명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체 활동은 어떤 것이든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신체 활동이 좀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스포츠를 어떤 걸 그러면 즐기면 좋겠느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사실 모든 운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운동.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짓수 같은 운동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물론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평생 스포츠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낸 조건입니다. 어디 뭐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는요. 조절성과 상호작용입니다. 조절성. 첫 번째는요. 이 조절성은 뭐냐면 이 스포츠를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짓수 혹은 좀 그런 격투기죠. 격투기 훈련 운동이나 아니면 축구 같은 경우도 축구도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절성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강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뭐 격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거나 혹은 벗어나거나 혹은 공을 어쨌건 간에 컨트롤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리를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 자체가 너무 강하신 분, 오랫동안 해오셔서 강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 또 나이 드신 분들끼리 서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덜 하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기에는 어떤 무리가 오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테니스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라켓 스포츠 그리고 뭐 러닝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힘들면 오늘은 너무 심하게 뛰지 않고 내가 오늘 힘들면 너무 심하게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공이 와도 저기까지는 내가 가면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조절성이 평생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더 좋겠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보다는 남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남들과 같이 스케줄을 잡고 혹은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평생 스포츠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테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테니스는 이제 처음에 12세기 프랑스에 트로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두폼이라는 이런 운동. 어떤 공같이 생긴 어떤 물체를 손으로 쳐서 넘기는 그런 놀이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뭐 이때는 그쵸 심심했겠죠. 워낙에 심심하니까 이런 놀이들을 만들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877년에 처음으로 영국의 윈블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테니스 대회가 열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테니스 대회들이 계속 열리면서 지금은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 대회,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그다음에 US 오픈 이 네 가지를 대회가 이제 메이저 대회, 네 가지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네 가지 대회에서 다 우승한 거를 이제 그랜드슬램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셨죠? 테니스 이제 시합하는 거 이번에 올림픽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있다. 이제 테니스를 처음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장비들을 준비를 해야죠. 사실 뭐 라켓도 있고 공도 있고 테니스 신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할 때 이제 입는 옷들 예쁘게 입는 옷들 뭐 이런 거 있지만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발 정도 챙겨 가시면 된다. 라켓이랑 신발 정도 신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뭐 준비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에티켓 같은 것도 있겠죠. 보통 이제 취미로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복식으로 치신단 말이죠. 둘 해서 네 분이서 치시게 되는데 서로 이제 네 분이 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서브를 어떻게 놓고 뭐 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몸으로 조금 가능하면 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테니스를 처음 혹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테니스는 러닝이랑 좀 다르게 러닝은 그냥 나가서 그냥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테니스는 일단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수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랑 이런 걸 준비하고 테니스 수업을 등록해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차 배워나가면서 이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다른 분들, 수준이 맞는 분들과 이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함께 이제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조금 사실 라켓도 그렇고요. 신발도 그렇고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지는 않거든요. 비싸진 않은데 이 테니스 수업료를 내야 되죠. 달리기는 뭐 나가서 뭘 수업료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데 가볍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료를 내고 배워서 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처음엔 좀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배우고 나서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 수준에 맞게 그렇게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윤희님께서 부부가 같이 사실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좀 부부 간의 어떤 성격과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같이 하면은 조금 분란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해서 더 이렇게 화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니스화에 대해서 뭐 이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테니스장에 가게 되면요. 보통 이제 테니스장을 예약을 해서 요즘엔 예약제로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하고 예약을 해서 4명이 이제 함께 들어가서 딱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뭐 옷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 입고 그러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냥 운동복 사실 입으시면 되고 그래도 테니스화 정도는 이제 챙겨서 신어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합용 선수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드 코트용이 있고 클레이 코트용이 있고 잔디 코트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 코트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면이 딱딱하니까 마찰을 최대화해가지고 이 마찰력과 접지력 빠르게 턴할 수 있게 그런 종류로 되어 있고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끄러지죠. 촤락 미끄러지는 그런 이제 게 있다 보니까 이 점토가 뭉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아웃솔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잔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러신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올코트용이라고 해서 그냥 어디에서든 신을 수 있는 이런 테니스화 보통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으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식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서 이렇게 테니스화들을 많이 신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왓님께서 네, 70 중반 어머니께서 젊은 때 수십 년간 테니스를 치셨는데 얼마 전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서 그만두게 되시고 우울해하신다. 아이고. 그래서 테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글쎄요. 수십 년간 치셨으면은 굉장히 아마 잘 치실 텐데, 그렇죠? 요령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이면은 이제 재활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상태인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70 중반이시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 테니스를 칠 때 어깨를 들어올리는 이런 서브 동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테니스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 대부분의 운동들 뭐 예를 들면은 수영이든 뭐든 다 사실 좋죠. 지금 요즘에 많이들 하는 그냥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는 뭐 걷기 혹은 가벼운 러닝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요. 글쎄요, 테니스 치셨으면은 좀 글쎄요, 편안하게 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테니스를 이 정도 오래 치셨으면은 너무 테니스를 재밌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그냥 가볍게 또 치시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더 가볍게는 그냥 배드민턴 정도를 치시는 부분들도 좋고요. 꼭 팔을 많이 들어올리거나 세게 때리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JJ님께서 테니스 선출이었던 40대입니다. 무릎 다 나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 무릎이 나간다. 이제
사실 선출이셨으면 굉장히 또 강도 높게 아마 운동을 하셨을 거고, 특히나 선수 정도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막 뛰어가지고 서고 이렇게 무릎을 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인대나 힘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릎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테니스를 많이 안 쳐보신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테니스를 떠올리면 좀 선수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막 과격하고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취미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보면요. 가볍게 하시거든요, 되게. 가볍게 하시고 진짜 막 무리해서 뛰어가서 막 넘어지면서 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가볍게 치시고 건강에 도움 되려고 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은 이제 무릎에 너무 무리되지 않게도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즐겨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부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테니스 부상이라고 치면요. 순위가 쫙 나와요. 순위가 쫙 나오는데 사실 선수 수준에서는 선수 수준이랑 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부상 순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요. 물론 테니스 엘보 제일 많죠. 엘보가 제일 많은데요. 그 외에 그 밑으로 나오는 것들이 무릎 부상이나 발목 부상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쪽 부상도 많고요. 워낙에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려가서 어쨌든 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내고 반대로 또 뛰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허리든 발목이든 무릎이든 이 뒤트는 동작들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체 쪽에서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하시지 잘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상체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뭐 엘보나 혹은 손목 쪽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발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랫동안 경기를 즐기시다가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거 좀 생기실 수 있고, 그리고 테니스 치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서브 같은 것들 과도하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깨 충돌이나 혹은 어깨 쪽에서 이제 염증, 점액낭염 같은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무릎 부상이나 발목 부상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서 제일 흔한 엘보에 대해서 그거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엘보다 엘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테니스 엘보가 있고 골퍼스 엘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병원에 찾아오시는 이 팔꿈치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하시다가 직업적으로 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엘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제 테니스 치면서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붙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이제 의학적 명칭입니다. 진단명이거든요. Lateral Epicondylitis라고 하고요. Medial Epicondylitis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한글로는 외측 상과염, 그리고 내측 상과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과가 어디냐면요. 우리 팔꿈치 보시면 팔꿈치에 이 바깥쪽에 뼈 만져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도 뼈 만져집니다. 팔꿈치 쪽에 딱 튀어나온 뼈 있어요.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여기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외측 상과고요.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내측 상과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외측 상과염입니다. 바깥쪽 뼈 있는 쪽에 이렇게 근육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 지금 사실 이름이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이 근육 이름들이 여기 익스텐서로 전부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신전이란 얘기거든요. 신전. 어느 신전이냐면 손목이랑 손가락을 이렇게 신전하는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뼈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쭉 와서 이렇게 하얗게 뼈에 딱 붙게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힘줄이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이제 이 힘줄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뼈에 붙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 딱 요 뼈 있는 부분이 아프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딱 뼈 있는 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이 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과거든요. 요 뼈에서 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내측 상과,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외측 상과가 되는데요. 그 뼈가 붙는 부분, 저렇게. 그래서 이
바깥쪽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 근육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손목과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바깥쪽에 여기 있는 요 뼈 근처, 여기를 손목이랑 손가락을 촥 들어 올리면요, 여기가 움직여요. 요 신전근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꼴록꼴록 움직입니다. 반대로요, 요 안쪽 상과가 있는 요 주변, 여기를 보시면 이 손목이랑 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요, 여기가 또 꿀럭꿀럭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내측 상과 쪽입니다. 그래서 요 근육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딱 그 힘줄, 뼈에 붙는 자리에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조금씩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그 마스크 쓰잖아요, 많이. 마스크를 옆으로 쭉 잡아당기면요,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기면 어디가 찢어지냐면 마스크 중앙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귀에 다는 끈이 마스크랑 붙어있는 부분이 찢어집니다. 거기가 약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근육들이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너무 많이 당겨지게 되면 어디가 찢어지냐면 이 근육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붙어있는 딱 그 하얀데 힘줄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과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딱 여기가 아프죠. 그래서 처음 통증이 시작이 여기가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파열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염증도 더 앞으로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요 앞으로 이렇게 통증이 타고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딱 요 뼈입니다. 딱 뼈가 아파요.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는 딱 요 바깥쪽, 요 뼈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이랑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근육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 백핸드 동작입니다. 그래서 라켓을 쥐고 반대쪽으로 때려낼 때 요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되죠. 여기 지금 선수분들 보시면은 요 굉장히 썩난 근육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손목과 손가락들의 근육들이 모여있는 고기가 저렇게 볼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근육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백핸드를 되게 치겠다고 그냥 꽝 때리면, 물론 이제 잘 맞으면 다행인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부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팔꿈치 부상이 발생하게 되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테니스 엘보가 자주 오게 되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팔꿈치 여기 힘줄의 강도보다 더 시게 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너무 많이 연습을 많이 해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만 하면 딱 좋았는데 2시간, 3시간씩 너무 많이 빨리 늘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 백핸드 안 하면은 팔꿈치가 엘보가 안 생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라켓을 쥐고 어쨌든 치는 스트로크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요, 치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손목과 손가락을 힘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신전이든 굴곡이든 양쪽 근육을 전부 다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이 엘보가 내가 팔꿈치를 많이 써서 엘보가 생겼나? 라고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손이랑 손목을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을 때 엘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켓을 꽉 쥐는 행위, 혹은 이게 손목을 꽉 버텨주는 이런 행위들, 뭐 무거운 걸 들 때 손목이 딱 버텨주죠. 이런 행위들에서 이 엘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서 엘보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손 쓰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엘보가 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물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팔꿈치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손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들거나 손을 꽉 쥐어서 하는 것들, 걸레를 짜거나 하는 동작들을 피해 주시는 게 관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엑스레이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뼈에 어떤 견열골절 같이 좀 뜯어진 그런 골절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뼈에는 문제가 없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육들이
힘줄로 붓게 되는데 그 붓는 부위에서 이렇게 찢어진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물이 차서 이렇게 좀 검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능하면 초기에 이걸 잡아주는 것이 제일 빨리 낫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이제 아픈데 참고 또 치고 또 참고 또 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낫거든요. 좀 쉬었다가 또 치고 하다가 점점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오히려 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딱 연습하고 조금 재미 붙이려고 하는데 조금 아프다 하면 초기에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휴식할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서 손 쓰는 것들 최대한 줄여주시고 핸드폰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거, 핸드폰 너무 오래 조작하는 거, 뭐 타자, 타이핑 혹은 힘써서 뭔가를 하는 것들, 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고 해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관리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빨리 낫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냉찜질도 하기도 하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주파 치료나 레이저 치료 그리고 ESWT는 체외 충격파 치료죠.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해나가게 되고요.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혹시 본인이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 계시면 본인이 해보셔도 됩니다. 딱 여기 아픈 부위 딱 누르고 손목을 이렇게 제끼면 여기가 윽 하고 아픈 이런 증상들 이학적 검사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해보면은 여기가 아픕니다. 코젠 테스트라고 하는 외측 상과염이 있을 때 해보는 이제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를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는 이유 욕심입니다. 욕심. 아직 내가 그 정도 아닌데 세게 치고 싶거든요. 사실 테니스가 그 맛에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라켓의 스윗 스팟에 딱 맞아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뭔가 착 감기면서 넘어가는 사실 그 맛에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내 수준에 보다 너무 세게 이 스트로크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테니스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니스를 처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 라켓을 꽉 쥐고 뭔가를 꽉 쥐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몇십 분, 20분, 30분 이상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쉽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손목과 손가락의 스트레칭 운동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 스트레칭과 손가락 스트레칭 평소에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잼잼 운동 같은 것들도 보강 운동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은 테니스 엘보를 좀 예방하고 내가 팔꿈치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테이핑 하거나 보조기를 좀 차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팔꿈치의 아래쪽에 딱 팔꿈치가 아니고요. 팔꿈치보다 한 5cm에서 7cm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다가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신전 근육들이 모여있는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꽉 압박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조기를 해줌으로써 이게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이제 과부하가 가는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요거 찬다고 무조건 강력한 뭐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부상을 좀 예방해주는 목적들로 할 수 있다. 테이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핑을 한다고 이제 만병통치는 아니고 약간 조금 더 이제 붙여놓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조금 통증도 완화하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님께서 라켓 가운데 끼우는 게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라켓 가운데 끼우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라켓 가운데 끼우는 거? 저도 이제 사실 테니스를 많이 뭐 즐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러닝 하느라 너무 바빠서 배제크님께서 팔꿈치 안쪽 뼈가 아픈 것도 관절염일까요? 근감소장이라 무거운 걸 들고 나면 아파서 팔 근육 키우려고 생수병 들기 운동하고 있는데 점점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긴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생수병 들기는 굉장히 좋고요. 팔꿈치 안쪽 뼈가 아픈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내측의 상과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의 악력이나 손목 같은 것들이 좀 약하면 올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수병 들기 같은 운동들을 해주면 여기 부분, 여기 주변이 전완근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일 가능성보다는 거기에 이제 상과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악력계를 세게 지는데 팔꿈치뼈가 아프면 중지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악력계를 세게 질 때 팔꿈치뼈가 아픈 거는 이 악력계를 세게 쥐는 이 근육이 이렇게 와서 여기 딱 붙는 자리에서 여기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근육의 힘이 지금 10인데 15로 쫙 당기면 거기서 딱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악력을 키우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팔꿈치가 아프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약하게 아니면 너무 많이 아프면 좀 쉬었다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보다는 좀 더 약하게 천천히 올려가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손목 염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팔꿈치랑 좀 비슷하죠, 손목. 근데 이제 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테니스 배우시는 분들이 손목을 이제 배우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손목을 고정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손목을. 왜냐면 손목을 쓰면 안 되거든요. 손목을 쓰면 손목이 너무 약해서 금세 손목이 다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 스핀을 주거나 조금 이제 각도를 틀려고 할 때 손목을 이제 쓰게 되는데 손목을 쓰기에는 손목이 지금 너무 약하죠.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손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손목을 고정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손목을 고정해서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욕심내서 뭔가 이렇게 꺾어서 친달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하려고 하면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좀 버리시고 살살 천천히 올라가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준비 운동, 스트레칭 운동들 이런 것들 좀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보강 운동들도 같이 해주시면서 손목이 강화되면 나중에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조금씩 스핀도 넣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쓰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니스가 이 평생 스포츠로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이제 테니스가 뭐 무조건 좋으니까 뭐 무조건 테니스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항상 좋고 그렇지만은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즐겁게 그리고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다들 건강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